할머니 싫어. 집에 가. 강도율,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도율이가 방금 내 뺨을 때렸어. 그렇다고 애를 그렇게 붙잡고 있으세요? 그건 아동학대예요. 뭐라고? 애가 실수로 그런 거를 가지고 그렇게 무섭게 다그치시면 어떡해요? 애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하세요? 왜 애를 다치게 하세요? 할머니면 좀 어른답게 아이의 행동을 품어주셔야죠. 너 그게 정말로 도율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좋게 말로 하시면 되잖아요. 왜 애한테 화를 내세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배영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배 씨는 이 나이 먹고 손주에게 얻어맞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아직 뭘 모르는 어린 손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며느리에게 이런 수모를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귀한 자식을 나무란다며 장바구니를 집어던져 버리는 며느리. 그 누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손자를 봐줬던 공은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몰랐습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서 손자를 돌봤지만 고마워하기는커녕 꼭 배 씨를 육아에 방해가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참견하지 말라는 말에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손발을 휘두르는 손자에게 한마디 하지도 못하는 할머니라니. 그런 할머니 자리는 배 씨가 사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배은망덕한 아들과 며느리는 혼쭐이 나야 했고 말이죠. 배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자도 하나 있었죠. 아이가 4살이 될 때까지는 안사돈이 함께 살며 육아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이사로 바톤을 터치하듯이 그 자리를 배 씨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어린이집 다니니까 끝나서 몇 시간만 봐주시면 돼요. 나도 정말 그러고 싶은데 6시에 퇴근인데 그러면 애 봐주기에는 시간이 없지. 아, 어머님 일이요? 그래, 근무 시간을 조금 조정할 수는 없어요? 배 씨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퇴근 시간이 6시였습니다. 마을 도서관에서 오후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오전에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전에는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율이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쓸 수 없을까? 지안이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맡겨요? 마음이 안 놓여요. 어린이집 고를 때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배 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성격을 말이죠. 손자는 어린이집을 2번 옮겨서 이번이 3번째였습니다.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 교육과정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며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육아에 유별나게 구는 며느리를 알기에 배 씨도 고민이 컸습니다. 맞벌이를 하려면 누구든 도와주긴 해야 할 텐데 다른 사람은 싫다고 하면 이젠 배 씨밖에 없었습니다. 장모님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엔 어머니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들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끝까지 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배 씨는 오전에 문화센터에서 듣던 문학 수업을 취소했고 오후 근무를 오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미 오전 근무자가 있어서 바꾸는데 꽤나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아쉬운 소리를 하기는 싫었는데 자식 일이라 어쩔 수가 없었죠. 감사해요. 그래도 어머님 계셔서 다행이에요. 모르는 사람한테 안 맡겨도 돼서요. 며느리가 안심하는 모습을 보니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배 씨가 손자의 하원부터 저녁까지 아들네 집에서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저녁은 6시에 시간 맞춰서 꼭 먹여주시고요. 7시에는 씻겨야 해요.
저희는 집에 도착하면 보통 7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 알았어. 걱정 말어. 며느리는 까다롭게 주문을 했습니다. 몇 시에 간식을 먹고 몇 시에 양치질을 해야 하는지도 상세하게 부탁했습니다. 안 사돈도 꽤나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해야 하는 일, 시간만 맞추면 되는 일이기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 씨가 아들네 가족을 만날 때면 종종 느끼던 것이었는데 그 심각성은 모르고 있던 문제 말이죠. 도유라, 음식은 던지는 게 아니야. 손자의 저녁밥을 챙겨주었는데 손자가 먹기 싫다며 떼를 썼습니다. 그래서 생선을 발라서 숟가락 위에 올려서 손에 쥐어주자 그걸 바닥에 집어던진 것이었습니다. 먹기 싫어. 생선 싫어. 먹기 싫다고 던지면 안 되지. 바닥에 뒹굴며 떼쓰는 아이를 달래보려고 하는 그때 조금 일찍 며느리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난장판이 된 바닥을 보고는 며느리가 놀라 물었습니다. 집이 왜 이래요? 도유리가 생선 먹기 싫다고 집어던졌어. 짐짓 엄격한 표정으로 말을 하자 손자가 또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누워있는 손자를 번쩍 안아들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왕자님. 먹기 싫었구나? 괜찮아. 엄마가 다른 거 줄게. 다른 거 먹기 싫어. 에이, 그러면 과자 줄까? 그제서야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끄덕이는 손자 도율. 며느리가 찬장에서 과자를 꺼냈습니다. 밥도 안 먹고 과자를 먹여? 비싼 거예요. 좋은 재료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도 과자잖아. 억지로 먹이는 것도 애 정서상 안 좋다고 해요. 싫어하는 걸 굳이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배 씨는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러면 삼시세끼 과자만 먹이려는가 싶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균형 있게 잘 먹이니까요. 어머님도 도유리가 먹기 싫다고 하면 혼내지 마세요. 애기 죽어요. 헛웃음이 나오려는 걸 참았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등짝을 맞아가면서 밥을 먹었을 텐데 그게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다는 걸 배 씨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며느리의 교육 방침이 맞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랑이 하는 게 싫어 부모가 하는 대로 내버려둘 뿐이었죠. 배 씨는 하고 싶은 말을 삼킨 채로 어지러진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 그래? 그러면 조금만 놀다가 들어갈까? 어린이집 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를 지났습니다. 몇몇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그걸 본 손자도 놀이터에 뛰어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 사이에 섞이는 아이를 벤치에 앉아서 지켜보았습니다. 도유라, 넘어지니까 조심해. 그렇게 5분 정도 놀았을까 싶을 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잠깐 휴대폰으로 시계를 보는 사이에 아이 울음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젊은 여자의 비명소리도 들렸죠. 지아야. 놀란 배 씨가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자 그곳에는 배 씨의 손자도 보였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야? 도유라, 왜 그래? 배 씨가 다가가자 울고 있는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여자가 배 씨에게 다짜고짜 화를 냈습니다. 애 할머니세요? 지금 얘가 저희 애를 때렸어요. 울고 있는 아이는 넘어졌는지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니 피부가 쓸린 듯 빨갰습니다. 도유라, 너 이 친구 때렸니? 그런데 표정을 보니 대답을 들어도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내가 먼저 탈 거야.
미끄럼틀을 먼저 타겠다고 아이를 때린 모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유라, 친구한테 사과해야지. 그런데 딴청을 하고 있는 손자. 난처한 상황에 배 씨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애 교육 잘 시키세요. 불쾌한 표정으로 우는 아이를 데리고 자리를 뜨는 여자. 배 씨는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예민한 사람을 만났다면 이 정도에서 안 끝날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배 씨의 며느리였다면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았죠. 배 씨는 집에 돌아와서 아이를 씻기고 밥을 차려주며 차분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도유라, 아까 놀이터에서 도유리가 친구 밀었지. 그래서 친구가 아파서 울었잖아. 할머니 생각엔 친구가 너무 슬펐을 것 같아. 내가 먼저 탈 거야. 미끄럼틀. 내 거야. 미끄럼틀은 도유리 것이 아니잖아. 다 같이 사용하는 거니까 친구에게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해. 줄을 서야지. 싫어. 그러자 또다시 떼를 쓰기 시작하는 손자. 아무리 좋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퇴근한 며느리에게도 오후에 있었던 일을 설명했는데 반응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남자애가 놀다 보면 좀 거칠게 할 수도 있죠. 애가 힘이 넘쳐서 그래요. 같은 반 애들 중에서 우리 도유리가 제일 크대요. 도유리 아빠 닮아서 그런 것 같죠? 그러면서 뿌듯해하는 듯한 모습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래도 친구를 때리면 안 된다는 걸 먼저 가르쳐야지. 그냥 거친 게 아니라 때려서 넘어졌다니까 그러네. 우리 도유리 그렇게 나쁜 애 아니에요. 놀다가 실수한 거 가지고 따지면 그게 잘못된 거죠. 그렇지, 도유라? 도유리 친구랑 놀다가 그런 거지? 그러자 고개를 끄덕이는 손자였습니다. 기가 막혀서 보고만 있자니 며느리가 뭐가 문제냐는 듯이 배 씨를 보았습니다. 어머님, 제 아들은 제가 잘 알아요. 그리고 잘 훈육하고 있고요. 너무 걱정 마세요. 어깨까지 으쓱하는 통에 배 씨는 더 이상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식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더 이상 나섰다가는 간섭으로밖에 안 느껴질 테니 말이죠. 손자 도유리를 돌보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애를 키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나가. 할머니 싫어. 할머니가 왜 싫어? 씻는 거 싫어. 씻고 코 자야 해서 할머니가 도유리 씻겨주려는 거야. 안 씻으면 지지하잖아. 나는 씻기 싫다고 했잖아. 할머니는 바보야. 할머니는 집에 가. 들고 있던 장난감을 내동댕이 치며 하는 말에 배 씨는 얼이 빠졌습니다. 얼마나 애를 오냐오냐 키우는지 애가 버릇이 없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애는 처음 봤습니다. 내 자식이었으면 눈물이 쏙 빠지게 혼을 내서 버릇을 고쳐놓겠지만 손주이기에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할지 이제는 알기에 몸을 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사랑하는 손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넌지시 이야기했지만 소용이 없는 것이었죠. 그냥 애엄마가 하는 대로 냅두세요. 도유리 엄마도 나름의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기분이 좀 그렇죠.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도유리가 다른 애들보다 폭력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니까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폭력적이요? 그 말은 저도 기분이 좀 그런데요. 아들도 오히려 기분이 상한 듯 굴었습니다. 배 씨도 할머니로서 손자에게 나쁘라고 하는 소리는 아닌데 아들 며느리에게는 그게 다 간섭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애를 돌봐주는 입장에서 조언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현실이 씁쓸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황당한 사건이 또 생겼습니다. 어머님, 저 외근 나갔다가 바로 집에 가서요. 도착하면 4시 반쯤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도유리 씨 껴놓을까? 아니요. 놀이터에서 놀아주고 계시면 제가 데리고 들어갈게요. 날이 좋아서 밖에서 놀기 딱이네요. 그래. 알았어. 배 씨는 며느리의 말처럼 놀이터에서 아이와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손자가 다른 아이를 때릴까봐 이번에는 벤치가 아니라 그 옆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이었습니다. 가까이에 있다고 해서 손자에게 날아드는 모래를 피하게 만들 수 없었죠. 도유라! 얼굴에 모래를 맞아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아이를 배 씨가 감쌌습니다. 모래를 던진 아이를 보니까 눈에 익었습니다. 지난번에 손자가 때려서 넘어뜨린 여자아이였죠. 죄송해요. 아이의 엄마도 근처에서 보고 있었는지 금세 다가와서 사과를 했는데 배 씨는 차마 화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손자가 울고 있긴 했지만 지난번에 배 씨의 손자가 한 일에 비해서는 약과였습니다. 손자는 다친 곳도 없어 보였고 눈을 살펴보니 모래가 들어가지도 않은 것 같았죠. 그런데 손자 도율은 자신에게 모래를 뿌린 아이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그걸 배 씨가 겨우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누가 내 귀한 자식을 울려? 날카로운 음성과 함께 등장했죠. 며느리를 보더니 손자가 달려가 안겼습니다. 이봐요.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쪽 말고 누가 있죠? 그 집은 애한테 막모래를 뿌리라고 가르쳐요? 여자아이의 부모는 어이가 없는지 헛웃음만 내뱉고 있었습니다. 배 씨는 얼굴이 뜨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역지사지가 안 되는지 몰랐습니다. 도유리 엄마. 사과했으니까 그만해. 아니요! 어머님! 어머님은 도유리를 보호해 주셔야지. 왜 가해자를 감싸세요? 뭐? 가해자? 지금 말 다 했어요? 나는 뭐 할 말이 없고 내 자식 안 사랑해서 지난번에 그냥 넘어갔는 줄 아세요? 지난번이라니요? 도유리가 친구 때렸다고 했잖아. 배 씨의 설명에 잠시 말문이 막혔던 며느리는 이내 표정을 가다듬고 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살짝 밀친 거 가지고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네? 남자애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무슨 여자애를 그렇게 우악스럽게 키우는지 모르겠네? 뭐라고요? 도유리 엄마? 그만해. 친구들끼리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며느리가 배 씨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해주었는데도 며느리는 자기만 잘났다는 식이었습니다. 도유라, 저런 애랑은 친구하지 마. 진짜 애 교육 잘 시키네. 누가 누구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다행인지 불행인지 여자아이의 부모는 더러운 똥이라도 밟았다는 표정으로 아이를 데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크게 이를 키우지 않아서 배 씨는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며느리는 그 뒤에다 대고 한참을 궁시렁거렸습니다. 대부분이 듣기엔 거북한 험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자도 그걸 전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배 씨는 손자가 나중에 커서 며느리처럼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이 앞에 마트 좀 다녀올게요. 그래. 알았다. 배 씨도 며느리에게 긴히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붙잡는 며느리를 거절하지 않았죠. 배 씨는 손자의 손을 씻기고 거실에서 노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마트에서 돌아오면 대화를 하려고 했죠. 할머니,
이거 해. 장난감을 건네며 말하는 손자. 배 씨는 그런 손자를 못 말린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조립되어 있는 블럭을 빼달라는 말을 참 명령처럼 하는 손자였습니다. 빨리 해. 배 씨가 얼른 장난감을 받아들지를 않자 손자가 발로 바닥을 쿵 구르며 말했습니다. 도유라, 할머니 해주세요 라고 말해야지. 해. 빨리 해. 손자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들고 있던 장난감도 배 씨에게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콧잔등에 딱딱한 블럭을 맞은 배 씨는 잠시 코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빨개진 코를 하고는 배 씨는 굳은 표정으로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강도율,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누가 할머니한테 장난감을 집어던져? 처음으로 화를 내는 할머니를 보고 손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못했어, 안 했어? 엄한 목소리로 아이를 다그치자 아이가 울먹거리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머니 싫어. 집에 가. 팔을 휘두르며 달려들려고 하기에 배 씨가 손자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악을 쓰던 손자가 오른팔을 빼더니 배 씨의 얼굴을 내려쳤습니다. 짝소리가 나도록 말이죠. 순식간에 손자에게 뺨을 얻어맞은 배 씨. 쓰고 있던 안경은 멀리 날아갔고 그 과정에서 배 씨의 눈가에 생채기를 냈습니다. 얼굴이 따끔거려 인상을 찡그리는데 좁아진 시야에도 씩씩거리는 손자의 얼굴이 잘 보였습니다. 강도율, 배 씨가 손자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순간 현관문을 열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엄마를 봐서 서러움이 폭발을 했는지 어쨌는지 손자는 붙잡고 있는 배 씨의 손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며 바닥에 쌓여있던 블록에 찧어 떠나가라 울었죠.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이를 일으키며 배 씨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유리가 방금 내 뺨을 때렸어. 며느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배 씨의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눈가의 생채기만 보아도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배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렇다고 애를 그렇게 붙잡고 있으세요? 그건 아동학대예요. 뭐라고? 애가 실수로 그런 거를 가지고 그렇게 무섭게 다그치시면 어떡해요? 애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하세요? 왜 애를 다치게 하세요? 할머니면 좀 어른답게 아이의 행동을 품어주셔야죠. 너 그게 정말로 도유리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버릇없는 손자의 행동은 전부 며느리에게서 비롯된 듯 했습니다. 엄마가 잘못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으니 아이는 당연히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좋게 말로 하시면 되잖아요. 왜 애한테 화를 내세요? 그렇게 오냐오냐 하니까 도유리가 친구도 때리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잖아. 너는 정말로 도유리가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니? 우리 도유리가 어디가 어때서요? 저도 잘 훈육하고 있어요. 요즘은 어머니 때처럼 그렇게 화내고 때리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잘해서 애가 할머니 얼굴을 내려쳐? 그냥 좀 스친 거 가지고 어머님은 애를 넘어뜨리셨잖아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애랑 잘 놀아주기만 하면 되지. 왜 애를 이렇게 키워라 마라 하세요? 뭐? 너 말 다 했니? 아직 다 안 했어요. 제가 조금만 더 나쁜 마음 먹었으면 어머님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어요. 뭐라고? 도유리가 누구 닮아 그러는지 내가 정확하게 알겠다. 뭐라고요? 도유라, 누구든 때리면 안 돼. 마음대로 안 된다고 사람을 때리는 건 잘못된 행동이야. 배 씨가 손자를 향해 말하자 손자는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편이 옆에 있다는 걸 아이도 아는 것이었죠. 그 순간 며느리는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배 씨를 향해 던졌습니다. 남의 귀한 자식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장바구니 속에 들어있던 사과와 대파, 우유팩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너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배 씨는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래. 남의 자식이지. 내 손주가 아니라. 그러게 왜 어머님은? 끝까지 모든 것이 배 씨의 탓이냥 말하는 며느리에게 질려버렸습니다. 과연 아들은 이런 며느리의 방식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나는 이만 갈 거고. 이제는 네 자식 네가 알아서 키워라. 어머님, 내가 뭐 한다고 내 할 일도 미루고 남의 자식 키워주러 온지 모르겠다. 내일부터는 다른 사람을 구하든지 아니면 네가 직접 직장이라도 그만두고 돌보든지 해.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만두시는 게 어디 있어요? 어차피 내 양육 방식은 구식이고 아동학대나 하는데 너는 나한테 애를 맡기고 싶니? 서로 원하지 않는 일을 뭐하러 해? 그래도 갑자기 그만두시면 당장 사람을 어떻게 구해요? 그리고 애초에 남의 손에 맡기기 싫어서 어머님한테 부탁드린 거잖아요. 남인 건 나도 마찬가지 아니니? 어머님, 어머님이라고도 부르지 마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도유리 할머니도 안 하고 네 시어머니도 안 할 거야. 아동학대. 그러는 너희는 폭력으로 신고해야겠다. 며느리 손자 나라니? 나도 할머니 때리는 손자 필요 없고 장바구니 집어던지는 못돼 처먹은 며느리 필요 없어. 배 씨는 집으로 바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아들네 집에 갈 일이 없었습니다. 집에 오자 손이 떨려 뭘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는 태어난 척했지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에게 얻어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어린 손자를 그렇게 키운 것은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어른이 잘못되었으니 아이도 잘못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그렇다 치고서라도 아이가 안타까웠죠. 여보세요. 배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서 얘기를 들었는지 배 씨의 전화를 기다렸던 것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전화드리려고 했어요. 이제 안 오시겠다고 하셨다면서요. 그 이유도 들었어? 도유리가 말을 잘 안 들어서 언쟁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참 간단한 말들로 오늘 있었던 일들이 왜곡되었습니다. 도유리 엄마가 그래? 말을 안 들어서 언쟁이 있었다고. 아들의 말에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아닌가요?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배 씨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도유리가 장난감을 던져서 코를 다치게 했고 주의를 주었을 때 아이가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것, 그리고 이를 지적하자 며느리가 장바구니를 던졌다는 사실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과연 아들이 이번에도 며느리의 편을 들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이게 진실이야. 전화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않던 아들이 입을 뗐습니다. 정말로 도유리랑 도유리 엄마가 정말 그랬다고요? 너는 도유리 엄마가 애를 어떻게 키우는지 정말 모르니? 다른 친구들 때리고 다니고 나쁜 말을 해도 오냐오냐 하는 거 말이야. 그걸 알든 모르든 너도 잘못이야. 그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도 도유리 엄마랑 똑같아. 할머니 뺨을 때린 애를 기죽을까봐 오냐오냐 하는 게 너희가 말한 육아 방식이니? 그래도 내가 도유리 엄마 육아 방식을 존중해야 해? 그런데도 나한테 아동학대라고 악을 쓰는 며느리를 내가 며느리로 생각해야 해? 아들은 또다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제가 회사 일만 하느라.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크는지 관심도 없었던 너도 반성해라. 도율이 그렇게 만든 건 너랑 도율이 엄마 둘 모두니까. 남에게 맡길 생각 말고 너희 애는 너희가 키워. 그래도 지금 당장 그만두신다고 하면 그래. 곤란하겠지. 근데 육아는 다 그런 거야. 지지고 볶고 힘든 과정도 겪으면서 키워봐야지. 도율이도 너희가 감당해야 할 거야. 그렇게 행동하면 남이든 가족이든 봐줄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장모님도 가셨나 봐요. 이사를 갔다더니 그 과정에서 말 못한 사정이 많았을 것 같았습니다. 배 씨는 애를 봐준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생겼으니 말이죠. 이제는 너희가 애를 어떻게 키우든 상관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키우고 나중에 책임도 너희가 져. 아들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배 씨는 다음 날부터 정말로 아들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당장 봐줄 사람이 없어서 곤란할 텐데도 아들은 배 씨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람이라면 하지 못할 테죠. 며느리와도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부인, 안사돈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어제 혜인이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친정엄마한테 일러 바치기라도 했나 싶어서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과를 하는 안사돈. 혜인이가 저한테 도유리를 다시 봐달라고 했는데 사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이상해서 강서방한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들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애를 잘못 키웠어요. 아니요, 도율이가 그런 게 사돈 책임은 아니죠. 아니요, 도유리 말고요. 제 딸이요. 혜인이를 잘못 키운 게 저니까. 죄송합니다. 아, 안사돈의 말에 놀랐습니다. 제가 도유리 봐줄 때도 그런 걸로 자꾸 부딪혔거든요.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으니까 저도 화가 나서 나온 거예요. 사부인한테도 그럴 줄 알았더라면 제가 어떻게든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혜인이가 앞으로 도유리 좀 다시 봐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자기가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고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냥 그만두라고 했어요. 다신 안 봐주겠다고요. 의외의 말을 들은 배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걔는 고생 좀 해봐야 해요. 그리고 도율이 잘못 가르친 것도 알아야 하고요. 절대로 봐주지 마세요. 울며 빌어도요. 그럴 생각이에요. 안사돈은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역시나 배 씨가 모르고 있던 일들이 많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사돈의 전화가 아니더라도 배 씨는 손자를 다시 봐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돈의 말처럼 울며 비는 며느리는 만나게 되었죠. 아들과 함께 찾아와 사과를 하는 며느리. 죄송해요. 장을 보려던 찰나에 들어온 아들과 며느리를 배 씨는 아무 말 않고 쳐다만 보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흥분해서 장바구니도 던지고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도율이 봐줄 줄 알고 이러니? 그러자 아무 말도 못하는 며느리. 아니요, 저희 둘 중 하나가 일을 그만둬도 부탁 못 드리죠. 그냥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려고 온 거예요. 죄송해요. 얼굴은 괜찮으세요? 얼굴에 난 상처는 아직도 붉은 기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굴에 난 상처가 아니라 마음에 난 상처였습니다.
배 씨는 그 순간 옆에 내려놓은 장바구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배 씨의 시선이 향한 곳을 확인한 며느리의 표정이 새하얘졌죠. 하지만 배 씨는 이내 시선을 걷었습니다. 내가 너랑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래?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졸지에 폭력을 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며느리의 얼굴이 이번엔 빨간색으로 변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고. 사과는 충분히 들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며느리한테 얻어맞은 게 사과 한마디에 잊혀지겠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배 씨는 아들 며느리의 사과를 더는 듣지 않고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그날의 일이 떠오르는 듯했죠. 배 씨는 취소해야만 했던 문학 수업을 오후에 듣기로 했습니다. 육아에서 벗어나서 다시 내 삶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무조건 도와주는 게 자식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실 며느리에게만 뭐라고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배 씨도 자신의 인생의 일부를 포기하고 자식을 위해 헌신한 것이기에 말이죠. 이제는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아무리 후회해도 말이죠. 얼마 뒤에 아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들 며느리를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마음이 풀릴지 모르겠지만 그게 빠른 미래는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한 일이 머릿속에서 당장 사라질 만한 일이 아니었죠. 그에 따른 불편함도 아들 며느리가 감내해야 했습니다. 배 씨는 손자나 아들에 관한 일은 이제 머릿속에서 지우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시간에 자신에게 시간을 더 쏟는 게 현명했으니 말이죠. 남 앞에서까지 나를 그렇게 깎아내려야 속이 시원해.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럼 무슨 뜻으로 한 말인데? 그냥 당신이 집에만 있으니까 일 좀 했으면 해서 한 소리죠. 내가 퇴직한 지 1년이 됐어. 2년이 됐어. 아니, 내가 뭐 당신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이래요?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 평생 일해서 처자식 먹여 살렸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사람이 안 예민해져? 여보, 나 정년 퇴직했어. 일할 수 있는 한 가장 오래 일하고 퇴직한 거라고. 그리고 퇴직하고 다시 돈 버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참나? 어려울 것도 없지? 남들 다 하는구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박영근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이죠. 박 씨는 퇴직 후 아내의 은근한 태도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은 잠시뿐이었고 퇴직 후 박 씨는 그저 집에서 밥만 얻어먹는 백수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태도는 점점 변했습니다. 그러다가 남들에게 남편인 자신을 흉보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는다는 식의 그 발언을 듣고 박 씨는 놀라서 따지지도 못했죠. 농담으로 듣고 지나치기엔 그동안 아내가 박 씨에게 눈치를 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도 곧 다른 돈벌이를 해볼 생각이었지만 아내가 의욕을 꺾어버렸습니다. 돈은 자신도 얼마든지 벌 수 있다며 계속해서 박 씨를 무시하는 말을 하는 아내. 그래서 박 씨는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벌어보라고 말이죠. 며칠이나 버틸 수 있는지 박 씨도 두고 보고 싶었습니다. 박 씨는 얼마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퇴직 전부터 구상했던 일은 있었지만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년 정도는 조금 숨을 돌릴 시간을 가지려고 했죠. 박 씨는 이른 아침 조용히 현관문을 열어 산책을 나섰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도는데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돌아와서는 현관 앞에 놓인 신문을 집어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형광펜을 꺼내 중요한 기사의 줄을 그어가며 읽었습니다. 요즘 누가 종이 신문을 읽는다고. 그 모습을 보고는 아내가 핀잔 아닌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침 공기 상쾌한데 당신도 같이 좀 걷다가 오지. 아이고, 됐어요. 아침밥 해야 돼. 아침 좀 천천히 먹으면 되지. 배고프다고 하지나 말던가? 입을 삐죽거리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박 씨는 다시 신문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 씨는 습관적으로 TV를 켜고 뉴스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질색을 했습니다. 아침에 신문 봤으면 됐지. 뉴스를 또 틀어요? 뉴스가 뭐가 어쨌다고 그래? 아우, 소리 좀 줄여요. 대낮부터 정치니 범죄니 하는 얘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 진저리 치는 아내의 말에 음량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만 힐끔힐끔 쳐다보며 눈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머쓱하게 음소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투덜거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오늘 약속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이따가 저녁에. 그러면 저녁밥은 먹고 들어와요? 글쎄,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어지간하면 먹고 와요. 왜? 나는 그냥 대충 챙겨 먹게. 당신 오면 국 끓이고 해야 되니까. 뒷말은 생략이 됐지만 귀찮다는 말이 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박 씨도 집에 앉아서 삼시세끼를 얻어먹는 게 눈치가 보이긴 했습니다. 박 씨는 슬그머니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뭐 좀 도와줘? 그러자 아내는 도마 위에 놓인 채소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거나 좀 썰어봐요. 그 말에 박 씨는 엉거주춤 어설픈 포즈로 양파를 조금씩 잘랐습니다. 모양도 삐뚤빼뚤하고 크기도 일정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옆으로 좀 비켜봐요. 걸리적거리지 말고. 아내의 말에 무심코 옆으로 한 발짝 비켰던 박 씨는 아내의 말을 곱씹고 미간을 찡그렸습니다. 걸리적거리지 말라고? 아니, 부엌이 좁잖아. 아, 그냥 당신은 앉아 있어요. 딱히 도움은 안 되니깐. 부엌에서 쫓겨나고도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일만 하며 살았으니 당연히 부엌 일이 서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더라도 실력이 필요 없는 빨래나 청소 같은 걸 했지 음식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처럼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맞기에 현관 쪽에 묶어놓은 쓰레기 봉투를 집었습니다. 이거라도 해야 눈치가 안 보이지.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또 눈총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씁쓸한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내가 자신을 귀찮아하는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할 일 없으면 나가서 밥이라도 먹고 오는 게 도와주는 거라는 식이었습니다. 당신 무슨 사업 구상 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거창한 거는 아니고 좀 더 나이 먹어서까지 할 수 있는 일 찾아보려고 하지. 왜? 빨리 좀 시작해야 하지 않겠어요? 왜? 그냥 언제까지 집에 있어요? 쉴 만큼 쉬었잖아요. 아직 퇴직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어. 그 정도 쉬면 다 쉰 거지. 집에 있는 나도 좀 생각해줘요. 당신이 왜?
나도 할 일이 많은데 당신 밥 차리느라 시간 다 가는 것 같아. 아내의 말에 박 씨는 밥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하던 말을 멈추고 방금 무슨 말이라도 했냐는 듯 열심히 밥 먹는 척을 했습니다. 밥맛이 뚝 떨어진 박 씨는 물만 한 잔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왜 먹다 말아요? 입맛이 없어. 아내는 박 씨와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힘든 듯 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씩 할 때면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에 아내와 같이 집에서 함께 TV도 보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그렇게 편히 쉴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런 걸 원한 건 박 씨뿐인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에 우리 집에서 모임하는 거 알죠? 알아. 근데 왜 우리 집에서 해? 나가서 먹지. 지난번에 선희 언니네서 먹었잖아요. 이번엔 우리가 대접해야지. 음식해야 하잖아. 당신 힘드니까 그냥 시켜서 하자, 그럼. 에이, 어떻게 그래요? 그러면 흉보지. 그럼 내가 장 봐올게. 뭐 사와야 하는지 좀 적어줘. 박 씨는 아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적어주는 목록을 가지고 집 앞 마트에도 다녀오고 약속 날 전에는 집 전체를 청소했습니다. 그래도 남들이 와서 신경 쓸 텐데 안 그래도 요즘 예민한 아내에게 부담을 주기가 싫었습니다. 그렇게 토요일 점심 부부 동반 모임을 같이 하는 두 부부가 박 씨의 집으로 방문했습니다. 아내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고 박 씨도 할 일이 무척 많았죠. 어머나, 무슨 음식을 이렇게나 준비했어? 집사람이 아침부터 열심히 만들었어요. 아이고, 와이프 자랑은? 오랜만에 집안이 북적거렸습니다. 여섯이서 즐겁게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낮부터 막걸리야. 운전은 어떻게 하게? 아, 대리 부르면 되지. 주말인데 좀 편히 놀자. 요즘에 계속 이래요. 아, 직원이 있는데 자꾸만 자기가 나가서 일해. 나이 먹었으면 집에 좀 있지. 내 나이가 어때서? 20년은 더 일하지. 여기 선인애처럼 여행도 다니고 하면 얼마나 좋아? 아, 여기는 일 안 해도 연금 따박따박 나오잖아. 그러다가 남자들의 일 얘기가 나왔습니다. 두 부부 중 하나는 교사 부부로 은퇴 후에도 연금이 많이 나왔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있다고 아내에게 귀가 따갑도록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부는 사업을 하는데 직원이 10대 명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화제는 박 씨에게로 이동했습니다. 아직은 뭐 집에서 쉬지. 쉴 수 있을 때 푹 쉬어. 다시 일 시작하면 이때가 제일 좋다고 할걸? 아이고, 아내 무서워서 얼른 다시 나가야죠. 서로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으며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술이 한두 잔 들어가니 남녀 무리가 나뉘었습니다. 남자들은 앉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막걸리를 마셨고 여자들은 조금 앉아 있다가 허리가 아프다며 거실로 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과일을 먹으며 수다를 떨겠다고 했죠. 막걸리 더 없어. 조금만 사놨는데 잠깐만 금방 가서 사올게요. 박 씨는 한창 떠들던 중에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트에 들렀다가 들어왔죠. 그런데 거실에서 여자들이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부럽기만 한데. 연금 있지, 사업하지. 우리는 뭐 퇴직금밖에 없네. 그래도 진짜 성실하게 회사 다녔잖아. 그러면 뭐해? 앞으로 다시 돈 벌어야죠. 남은 인생이 긴데 벌써 퇴직했으니까. 그럼 요즘 집에서 쉬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미칠 노릇이라는 거지. 종일 집에 있으면 밥도 새끼 차려야 하고. 집안일은 전혀 안 도와줘?
도와주긴 하는데. 안 도와줘도 되니까 제발 좀 나가서 돈이나 벌어왔으면 좋겠네요. 집에 같이 있는 것도 불편하고. 어머나, 너무했다. 너무하긴요. 나도 집에 늘 혼자 있다가 남편 수발 들려니까 힘들어서 그렇죠. 돈만 딱딱 갖다 주는 게 좋죠. 남자들은 안 그래요? 농담이랍시고 웃으며 하는 말에 여자들은 어색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때 그중 하나와 박 씨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고, 농담도 잘하네. 애써 수습하는 목소리에도 아내는 박 씨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남자들은 돈 안 벌면 막 자존감 낮아지고 그러지 않나? 우리 남편은 그런 것도 없나 봐. 나 같으면 뭐라도 하려고 할 텐데. 나머지 둘은 대꾸는 하지 않고 서로를 민망한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막걸리를 몇 잔 마셔서 그런지 그런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자기 할 말만 했죠. 박 씨가 그걸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싸울 것도 아니고 또 비참한 기분이 들고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알았는지 30분이 채 안 돼서 여자들이 남자들을 데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더 안 마시고? 에이, 얼른 가야지. 여기도 치우고 쉬어야 하니까. 더 계셔도 되는데. 그런데 박 씨는 예의상이라도 붙잡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아내가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당신도 놀지만 말고 좀 치워요. 밥값은 해야지. 아내는 박 씨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모르고 말했습니다. 여보, 어? 내가 여태 밥값을 못했어? 갑자기 왜 그래요? 남 앞에서까지 나를 그렇게 깎아내려야 속이 시원해? 어? 아내는 식탁을 정리하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아, 들었어요? 들었냐고? 내가 한심하다는 듯이 얘기하던데 퇴직했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해? 아니, 당신이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는 걸 내가 들어야 해.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럼 무슨 뜻으로 한 말인데? 그냥 당신이 집에만 있으니까 일 좀 했으면 해서 한 소리죠. 내가 퇴직한 지 1년이 됐어. 2년이 됐어. 아니, 내가 뭐 당신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이래요?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 평생 일해서 처자식 먹여 살렸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사람이 안 예민해져? 나 정년 퇴직했어. 일할 수 있는 한 가장 오래 일하고 퇴직한 거라고. 그리고 퇴직하고 다시 돈 버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참나 어려울 것도 없지. 남들 다 하는구만. 뭐라고? 아내는 돈 버는 일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박 씨를 그런 취급을 한 것이겠죠. 이 나이에 돈 버는 게 쉽다고? 뭐라도 의지만 있다면 하는 거죠. 당신은 애초에 하려고를 안 하는 거고. 집에 있으면 삼시세끼 차려서 대령해주고 얼마나 편하겠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당신은 당신 힘으로 돈 벌어봤어? 쓰는 건 쉽지. 박 씨도 참지 못해 한 소리를 하자 그 말에 기분이 상한 모양이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내가 주부라고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당신도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집 분위기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서로 헐뜯지 못해서 안달이 난 듯 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앞으로 빨래도 알아서 하고 당신 먹을 건 알아서 챙겨 먹어요. 나도 나만 챙기면 편해. 아내가 박 씨를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기어코 자신이 잘못한 상황에서도 이겨먹어야 속이 시원한 듯 했습니다. 박 씨도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이참에 돈 벌면 되겠네. 뭐라고요? 이 나이에 돈 버는 거 쉽다며? 나도 내 밥 알아서 먹을 테니까 당신도 돈 알아서 벌어서 써. 누가 그러라면 못할 줄 알고? 그렇게 해. 나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그러자 아내는 자신이 한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던 모양이었는지 분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정리가 덜 된 부엌은 박 씨가 마저 치웠습니다. 이제부터 똑같이 해야 하니 잘하든 못하든 할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거실 테이블에서 뭘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길래 힐끔 보았더니 아내가 신문에 실린 구인 광고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일자리를 구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도 똑같은 자세 그대로 앉아 있는 걸 보고는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아직도 못 구했어? 그러는 당신은? 뾰족하게 받아치는 아내. 나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그런데 어느 날 안방에서 아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전화해 봤더니 다 안 된대. 인터넷? 인터넷으로도 다 해봤지. 사무보조랑 카페 같은 데는 다 젊은 사람만 뽑는다잖아. 경력도 없으니까 자꾸만 거절당해. 컴퓨터도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나라도 나 안 뽑겠더라고.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야. 울적한 아내의 목소리에 박 씨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호언장담했지만 현실은 더 냉혹했습니다. 박 씨가 평생 회사에 다닌 것처럼 아내도 평생 살림만 했기에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집에서는 주부로서 베테랑이었지만 사회에서는 반겨주질 않으니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박 씨도 씁쓸했죠. 그러다 얼마 후 아내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 내일부터 출근해요. 어디로? 그러자 당당했던 목소리가 조금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앞에 이 앞에 어디? 마트? 아내의 말에 박 씨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고 아내는 그 눈길을 살짝 피했습니다. 계산하는 일인데? 별거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 박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 별거 아닌 일이 어디 있겠나 생각했지만 아내는 조금 창피할지언정 긴장되거나 하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다음 날 박 씨의 담담한 말에 아내는 복잡한 감정이 떠있는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온 아내의 손등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은 왜 그래? 별거 아니에요. 물건 계산하다가 긁혔어요. 목소리에는 기운이 없었고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자꾸만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가끔 마트에 가도 주의 깊게 본 적은 없지만 아마도 종일 서서 계산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아내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신발도 벗기 전에 가방을 내려놓고 현관 앞에 쓰러졌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박 씨는 말없이 아내가 자기 전 머리맡에 파스를 놓아두었죠. 그 사이에 박 씨는 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로 물건을 파는 일인데 요즘에는 내가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아도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팔고 창고에서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박 씨도 퇴직 전부터 알아보고 있던 일이었죠. 물론 처음에는 돈이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박 씨가 회사에서 다니면서 해왔던 일과 크게 결이 다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나가서 경비원이 되는 것보다는 잘할 수 있는 일이었죠. 아내는 정말로 박 씨의 밥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도 혼자만 간단하게 차려 먹고 나갔고 저녁에 와서도 혼자 먹고 치워버렸습니다. 빨래도 자신의 옷만 했고 말이죠. 박 씨도 불평하지 않고 홀로 간단하게 밥을 챙겨 먹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많지 않다 보니 늘 메뉴는 비슷비슷했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회사원도 아닌데 아내 없이도 뭐라도 해먹을 줄은 아는 게 좋았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게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장도 스스로 봐야 했습니다. 아내는 딱 자신이 먹을 만큼만 사서 해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게 떨어져 집 밖을 나섰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트로 자연스럽게 향하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내가 마트에 있기에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좋으려나 생각했죠. 그러다가 궁금하기도 하고 먼 곳은 차를 타고 가야 해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입구가 2개라 뒷문으로 들어갔는데 계산대 쪽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서 적어온 것들을 하나 둘 찾으며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집밥을 먹은 지도 꽤 되었죠. 그러고 나서 계산대에서 줄을 서는데 익숙한 옆모습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박 씨는 아내가 계산하고 있는 곳이 아닌 2칸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모든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앞쪽에 있던 손님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 아줌마. 그거 빨리 좀 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안에 계산하겠어. 아, 제가 아직 좀 서툴러서요. 그럴 거면 집에서 밥이나 하지 뭐하러 나와 있어. 남자의 말에 박 씨가 발끈하려던 걸 참았습니다. 요즘에도 저렇게 막말을 하는 사람이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아내는 당황해서 더욱 느려졌습니다. 저리 비켜보세요. 일단 제가 할 테니까 옆에서 서서 좀 배워요.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해요? 이건 머리만 있으면 다 하는데. 그리고 다른 직원인 듯 보이는 여자가 신경질적으로 말하며 아내를 어깨로 슬쩍 밀었습니다. 2어 걸음 물러난 아내가 입술을 꼭 깨물고 서서 계산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얼굴이 여전히 시뻘갰습니다. 박 씨는 장바구니에 들었던 물건들을 다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사지 않은 채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핀전을 듣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그날 이후 차를 타고 멀리 마트를 다녔습니다. 그런 그를 아내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지쳐서 돌아와서 대화도 제대로 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은 할만해? 할만해요?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렇게 한 달 후 아내는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 받았으니까 고기라도 사 먹지 그래? 고기는 무슨. 아깝게. 아내는 돈이 아깝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고기를 제일 좋아하던 아내가 변했습니다. 이 돈 벌려면 내가 몇 시간 서 있어야 하는데. 이어지는 말은 박 씨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닌 듯 했지만 박 씨는 놀라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 씨의 아내는 며칠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걸 돕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했습니다. 아니, 계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물건을 왜 옮겨? 그게 그렇게 단순한 일인 줄 알아요? 손 비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지. 그래도 몸은 아껴야지. 마트에서 계산하다가 허리를 다쳐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잔소리 할 거면 나가요. 아내는 무척 속상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소리를 들은 것 같았죠. 아내는 한동안 허리를 짚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아서는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하루가 고된지 머리만 뉘이면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에는 늘 퀭해 보였고 말이죠. 그러더니 어느 날 말했습니다. 나 마트 일 그만뒀어요. 이제 그만하게. 아니, 식당에 취직했어. 요리해. 그건 아니고 아내는 갑자기 마트를 그만두고 식당에서 서빙을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백숙을 파는 식당인데 여름이 끝나가니 별로 안 바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아내는 더욱더 녹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근무 시간도 11시부터 9시까지라서 쉴 만한 시간은 자는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뚝배기에다가 나오는 곳 아니야? 그 무거운 걸 서빙하는데 그럼 병이 안 나고 배겨? 아내는 자다가도 끙끙 앓았습니다. 아직 날이 더워 장사가 여전히 잘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고집스럽게 출근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두면 또 갈 만한 데가 없는 것 같았죠. 어느 날은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아 물었더니 진상 손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머리카락이 들었다는 거야? 내가 갖다 줄 때는 분명히 없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짧은 머리는 자기밖에 없는데. 근데 사장님까지 나한테 사과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아내는 하소연할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일을 시작한 뒤로 마음이 상했는지 박 씨에게 말을 잘 걸지 않았었는데 하소연할 사람이 집에 자신밖에 없으니 말문이 트인 듯 했습니다. 그렇게 식당에서도 한 달 반을 일하더니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밥을 먹다가 말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 밥 먹는 시간도 늦었죠. 박 씨는 잘 준비를 하려다가 말고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당신한테 함부로 말했던 거 후회돼요. 내가 돈 벌어보니까 정말 힘들다. 아내의 말에 박 씨는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쩐지 힘이 빠지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수십 년을 버텼어요. 안 좋은 꼴도 많이 봤을 텐데. 난 밤에 잠들 때마다 내일이 안 왔으면 할 때도 많어.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남이 돈 벌기가 쉽나. 무슨 일을 하든지 똑같지 뭐. 얼른 밥 먹어. 배고프겠다. 아내는 여전히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그렇게 일만 한 당신, 퇴직했는데 집에서 제대로 못 쉬게 해서 미안해요. 내가 왜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지 몰라. 박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분명히 아내에게 섭섭해서 보기 싫기도 했었는데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상처가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박 씨도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나도 일 시작했고 당신까지 안 벌어도 어려운 상황 아니잖아. 집에 있어. 그래도 돈 벌어오라는 게 아니라 존중을 해달라는 말이었지. 나도 당신 존중해. 그동안 내가 일한 만큼 당신도 집에서 고생 많았잖아. 애들 키우고. 여보, 나도 3달 동안 밥을 너무 허술하게 먹어서 그런지 당신이 해준 밥 그리워.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씨는 그런 그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도 마음이 안 좋던 참이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 두고 보자는 오기가 있었기에 말리지 않았던 것이지 아내가 괴로운 걸 즐긴 적은 없었죠. 당신은 이제 집안일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됐어. 같이 해. 아내는 월말까지 일하다 그만두었습니다. 아내는 좀 더 일하겠다고 했지만 박 씨가 말렸습니다. 아내까지 일을 하니 서로 대화할 시간도 없었고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는 있을지언정 행복하지 않았죠. 남은 인생은 서로 위하며 살자. 그 후로 박 씨와 아내는 예전보다 훨씬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다시 집안일을 맡았고 박 씨의 온라인 사업도 점점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사무실을 얻어나갔습니다. 생활과 일의 공간이 구분되는 게 박 씨에게 그리고 아내에게도 더 좋았습니다. 아직 대단히 성공했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남은 인생 배골코 살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는 서로의 하루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요? 당신이 해주는 건 뭐든 맛있지. 내가 하는 것보단.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노고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감사해 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듯 했죠. 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남들처럼 명품백 한 번 사줘봤어? 해외여행을 시켜줘봤어? 근데 왜 당신 혼자 희생하는 것처럼 말해? 우리 엄마 우리 집 들어와서 평생 애 봐주고 살림해주고 고생만 시켰잖아. 마음껏 여행도 못 가보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동안 호강 못 시켜줘서 미안했다. 근데 나도 단칸방에서 혼자 살더라도 내 집에서 마음 편히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이만 갈라서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김창훈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장모님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지난 30년간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신혼 때부터였죠. 피치 못할 사정에 오갈돼 없어진 장모님을 딱하게 여긴 김 씨는 없는 형편에도 자신이 장모님을 건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장모님을 혼자 내버려 둔다는 선택지는 김 씨에겐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좋은 날보다는 괴로운 날이 더 많았던 나날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랬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아내만은 그런 김 씨의 희생을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내 친부모를 모시고 살아도 힘들 텐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내의 부모와 사는 일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일 테니까요. 하지만 그건 김 씨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아내도 그리고 장모님조차도 그런 김 씨에게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많은 걸 해주지 않았다고 비난했죠. 무얼 위해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나 몰랐습니다. 그게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취급이라면 이제는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장모님에게 자신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죠. 김 씨는 봄꽃이 흐드러지던 어느 4월 아내 박미경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린 지 1년도 되지 않아 김 씨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자식들을 낳아 알콩달콩 살고 싶었던 김 씨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일이었습니다. 당신도 알지?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엄청 고생해서 우리 키우신 거. 들었지? 근데 어떻게 외면해? 그건 자식으로서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젊은 날의 김 씨는 아내의 말을 듣고 얼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집은 되찾지를 못하는 거야? 돈이 있어야 되찾지. 아내의 말에 김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모님이 혼자 거주하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말은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디 투자를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이제 와서 중요한 게 아니었고 한순간에 장모님이 오갈 데가 없어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처형네는 뭐라고 해? 그래도 장녀가 있으니 뭔가 말이 있을까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언니네는 엄마 모시고 살 상황이 아니래. 왜? 모르겠어. 형부 사업이 좀 복잡한가 봐. 어떡하지? 우리가 모시고 살 수는 없을까? 조심스럽게 묻는 아내. 아마도 길게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이것임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함께 사는 일이라는 게 1분 1초 만에 결정할 만큼 단순한 일이 아니기에 얼른 대답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상황이 그런데 어떡해? 모시고 살아야지. 정말? 그래야지. 어머님 모시고 오자. 고마워, 창훈 씨. 진짜 고마워. 자식이 부모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하지.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습니다. 별다른 설득의 과정도 없이 합가가 결정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결국 그해 겨울, 장모님이 김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2개 중에 하나가 장모님의 방이 되었고 부부의 공간은 좁아졌죠. 김서방, 이것 좀 먹어봐. 내가 우리 김서방 주려고 아침부터 만든 거야. 이게 뭐예요? 만두 빚어서 찐 거야. 이걸 직접 만드셨어요? 그럼 만두는 직접 만들어야지 사 먹으면 맛없어. 감사히 먹을게요. 아무튼 간에 우리 김서방이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아. 고생은요. 늙으면 죽어야 되는데 괜히 군 식구 하나 더 늘어서 고생이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고생 안 해요. 김 씨의 아내는 결혼하면서부터 아이를 갖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장모님까지 있으니 김 씨는 혼자 벌어 2 식구를 건사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봉급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이를 가지면 더 힘들어질 듯 했죠. 그래서 김 씨는 나름의 고충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좋은 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내도 친정엄마와 함께 지내니 든든해했고 집안일을 분담해서 덜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도 크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처음엔 그랬습니다. 이것 좀 봐라. 이게 뭐예요? 낮에 택배가 왔는데 박서방한테서 온 거야. 형님한테서요? 그래. 돈 잘 버니까 이런 걸 다 보냈다. 상자에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스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찾아뵙지 못한다며 선물로 대신한다는 쪽지와 함께 말이죠. 평소에는 잘 보지도 못하는 큰딸 부부가 안 온다면 서운할 만도 하지만 장모님은 그저 기뻐 보였습니다. 아무튼간 든든해. 이렇게 장모를 생각하는 사위가 있을까? 김 씨는 택배 상자를 정리하다가 장모님의 말에 멈칫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이 통이 커. 지난번에는 핸드백 사줬잖아. 기억해? 네. 기억하죠. 장모님이 작은 방에 신주단지 모시듯 보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들고 외출하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괜히 김서방한테 자랑했네. 월급쟁이랑 사업하는 사람이랑 같나? 신경 쓰지 말어. 사람이 돈 좀 못 벌 수도 있지. 그런 게 중요한가? 마음이 중요하지. 스카프를 조심스럽게 손으로 쓸며 장모님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김 씨는 씁쓸해졌습니다. 조금은 충격을 받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매달 나가는 생활비와 장모님 용돈에 늘 돈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직장인 월급이 빤한데 모으는 돈이 없이 버는 족족 나갔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아내가 집에 있는 것인데 장모님이 있어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큰 사위와 비교하는 듯한 말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말았죠. 엄마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하시는 소리지. 아내는 그런 장모님을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별 뜻이 없는 말이라며 말이죠. 하지만 큰 사위와의 비교는 끊임이 없었습니다. 하고 있다는 사업이 점점 잘 되는 것인지 씀씀이가 커졌고 자연스럽게 김 씨는 초라해졌습니다. 장모님의 생활비를 대는 것이 김 씨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엄마 병원비는 냈어? 결제하고 왔어. 걱정이네. 자꾸 아파서. 그러게. 장모님은 자주 병원에 다녔고 종종 입원을 해서 영양제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이 안 되는 병원비는 전부 김 씨의 몫이었습니다. 박서방? 그래. 병원이야. 지난번에 보내준 그 보약 말이야. 그것 때문에 조금 몸이 괜찮은 것 같아. 그래. 아무튼 나한테는 박서방이 최고야. 알지? 장모님이 있는 병실로 들어서자마자 들은 말이었습니다. 큰 사위와 통화를 하면서 한바구니를 짚고 있는 장모님을 보니 김 씨는 씁쓸했습니다. 저렇게 좋을까 싶었습니다. 퇴원할 때 마트 좀 들러. 과일이 좀 먹고 싶네. 네. 그럴게요. 날 더우니까 차 빼서 요 앞에 딱 서 있어야 해. 기다리게 하지 말고. 네. 반면 장모님은 김 씨를 꼭 운전기사 또는 자신이 부리고 있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어쩔 땐 조금 함부로 대한다 싶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김 씨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곁에 있는 사람보다 떨어져 있는 사람이 더 애틋한 법이었으니까 말이죠. 박서방네 애들은 벌써 영어 레슨인가 뭔가 시킨다고 하더라고. 그 혼자서만 받는 거 말이야. 학원 말고 과외식으로. 그게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정말? 아직 유치원도 아니잖아. 비쌀 텐데. 당연히 비싸겠지. 아이고, 그런데 너희는 애도 안 갖고 뭐 하냐. 병원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장모님이 갑자기 화살을 김 씨에게 돌렸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 애가 생기지 않으니 장모님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집안에 셋이 같이 사니까 좀처럼 눈치가 보여서 애를 만들지 못하는 자식들의 입장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곧 가져야죠. 얼른 낳아. 둘 셋은 낳아야지. 낳기만 하면 내가 키워줄게. 우리 형편에 둘 셋을 어떻게 키워? 아내의 말에 장모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백미러로 보곤 김 씨도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번에 박서방네는 큰 집으로 이사도 간다더라. 그래? 돈 잘 버나 보네. 사업이 아주 잘 된대. 사람이 그렇게 통이 크니까 뭘 해도 잘 되지. 남자는 자고로 그릇이 커야 해.
아이고, 우리도 그래도 방 3칸짜리엔 살아야 하지 않겠냐. 김서방 곧 승진한다고 하지 않았어? 에이, 승진한다고 그렇게 월급이 확 오르나? 김 씨는 스스로가 무척 작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자꾸만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김 씨에겐 아이가 생겼습니다. 예쁜 딸이었습니다. 김서방, 애 좀 봐. 네? 지금 몇 시예요? 4시야. 애 자꾸 울잖아. 선이는 낮 동안 애 보느라 고생 많으니까 김서방이 조금 일찍 일어나서 봐. 그러고서 방문이 닫혔습니다. 김 씨는 얼른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방문 닫히는 소리에 옆을 돌아보니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인지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직 출근 준비를 하기엔 이른 시간. 김 씨는 눈을 비비며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다 봐주겠다고 하던 장모님은 아이는 아빠가 돌봐줘야 정서에 좋다며 육아를 떠넘기곤 했습니다. 주말에는 얼마든지 좋았지만 이렇게 이른 새벽에 일어나 아이를 볼 때면 괴로웠습니다. 이러고 나서 출근을 하면 피곤해서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았죠. 하지만 딸 고생하는 건 싫어하는 장모님은 자꾸만 김 씨를 깨웠습니다. 김 씨는 아내를 흔들어 깨우고 싶었습니다.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너무 고나게 자는 아내의 얼굴을 보니 손을 떼게 되었습니다. 김 씨가 회사에 나가 있는 동안 어린 아이를 보느라 아내도 힘들 것이 분명했기에 김 씨도 내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죠. 김서방, 옷차림이 그게 뭐야? 네? 아무리 식구라도 장모 앞에서 난닝구만 입고 돌아다녀? 남사스럽게. 아, 죄송합니다. 아이를 보다가 옷차림에 신경 쓰지 못하고 바로 방에서 나왔는데 그걸 보고는 장모님이 지적했습니다. 아내와 둘이 살았을 때는 보통 이렇게 돌아다녔지만 장모님과 함께 산 뒤에는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실수라도 할 때면 이렇게 꼭 한 소리를 듣고는 했죠. 김 씨는 내 집이 더 이상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 집 같지가 않고 꼭 처가에 얹혀 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육아도 집안일도 장모님이 도와주니 좋겠지만 김 씨만 홀로 외떨어진 섬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종일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면 장모님과 아내가 아이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셋만 같은 식구고 김 씨는 그 세 식구를 위해서 돈만 버는 존재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아니야, 애를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그렇게 외롭고 가끔은 장모님이나 아내가 원망스러울 때면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죠. 인간의 도리를 하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었습니다. 그동안 김 씨는 취미 생활을 할 시간도 여유도 없이 살았습니다. 내 식구가 먹고 사는 일이 김 씨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부담감에 우울증에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울증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알지 못했죠.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저축도 하고 장모님의 소원처럼 방도 하나 늘렸습니다. 그러니 어느새 거울 속에 주름진 얼굴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경제적으로 휘청거리기도 했습니다. 뭐라고요? 딸이 대학 입학을 앞둔 어느 날 장모님이 김 씨를 앉혀놓고 하는 말에 김 씨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대꾸를 하지 못하고 방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오히려 장모님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나쁜 건 그 아저씨야. 장씨 아저씨, 알지? 알아, 아는데.
장모님이 무슨 돈으로 그분 돈을 빌려주셨는데요? 지인의 부탁에 2천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줬다는 장모님. 그런데 돈을 갚아야 할 장시인지 정시인지가 잠적을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잘한 사고를 많이 쳤던 장모님. 그리고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김 씨. 김 씨는 그동안의 일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걸 느꼈습니다. 장모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벌지 않으니 돈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남에게 함부로 돈을 주거나 빌려주었고 김 씨에게 함부로 손을 벌렸습니다. 김 씨 부부의 살림이 은퇴를 앞둔 이 순간까지 여유롭지 않은 이유에는 장모님이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딸의 대학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장모님의 빚까지 김 씨의 어깨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날 김 씨는 처음으로 삶이 힘겨워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니한테 좀 부탁해봐. 안 그래도 엄마가 형부한테 말했나 보더라고. 근데 몰라. 사업 어렵다고 힘들겠다고 그랬대. 그렇게 잘 산다며. 지영이는 유학도 가 있잖아. 형부 말은 그래서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거지. 그래봤자 김 씨네 사정보다는 나을 것이었습니다. 처형은 늘 그랬습니다. 가끔씩 좋은 선물 하나씩 주고 자식으로서의 모든 의무는 김 씨 부부에게 밀어두었죠. 너무한다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모시고 사는 김 씨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어리석은 것은 김 씨였고 처형 부부가 똑똑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장모님의 빚을 갚느라 김 씨는 또 몇 년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김 씨의 노고를 알아준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맘때쯤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습니다. 건설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50대 직원들부터 정리해고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김 씨는 불안했습니다. 오늘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집에서는 생활비와 장모님 용돈, 아이 교육비로 빠듯했고 회사에서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험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좋은 날은 온다고. 김 씨는 회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장모님의 빚도 갚았고 딸은 좋은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 김 씨의 짐을 좀 덜어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둘이 여행 다녀올까? 제주도 같은 데도 한 번도 못 가봤네.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 여행도 해본 기억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제 자식도 다 컸으니 부부만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을 때 아내에게 말했죠. 때마침 장모님도 처형네와 함께 강릉에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장모님 혼자 있을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모님과 함께 살며 아내와도 멀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오래 살다 보면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김 씨 부부는 장모님이라는 갈등 요소가 하나 더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좋아. 오랜만에 둘이 오붓하게 있네. 아내도 흔쾌히 좋다고 했습니다. 출발하기 이틀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항공편도 예약했고 숙소도 잡고 맛집 리스트까지 만들어뒀습니다. 이번에 강릉 가는 거 취소됐어. 어쩌다가요? 선아 그 기집애가 나한테 삐져가지고 취소했어. 하여간 나쁜 년이야. 근데 제주도는 나도 안 가봤는데 같이 가면 좋을 텐데. 표가 없을 텐데. 김 씨는 이번만큼은 아내와 단둘이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둘러 거절한 것이었는데
아내가 금세 검색을 해서 표를 찾아냈습니다. 나도 바람 좀 쐬고 싶은데 집에서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무섭고. 결혼 기념일이라 좀 그래? 아니요. 아이고, 우리 사위 덕에 제주도도 가보네. 결국 결혼 기념일에 셋이서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숙소는 급하게 방 하나를 더 잡아야 했죠. 제주도에서의 3일은 완전히 장모님 위주로 흘러갔습니다. 고기는 기름져서 속이 더부룩해. 다른 데로 가자. 해산물 같은 게 낫지 않아? 미리 예약한 흑돼지 맛집에서 나온 장모님의 말이었습니다. 성산일출봉? 늙은이 죽일 일 있어? 차라리 차에서 기다리고 말지. 결국 김씨 부부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이고, 이만하면 바다 구경은 다 하지 않았어? 바다가 다 거기서 거기지. 다리 아픈데 이만 들어가자. 부부만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런 여행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마지막 날 저녁 아내와 다투었습니다. 이번 결혼 기념일은 당신이랑 둘이서 여행하고 싶었어. 그렇다고 엄마만 두고 오면 우리 마음이 편했겠어? 30년 동안 붙어 살았는데 3일 떨어져 있는 것도 못해? 당신은 시어머니 같았으면 그렇게 뒀을 거야? 엄마 혼자 그러고 있으면 나는 마음 아프지? 그럼 내 마음은? 당신은 내 마음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근데 없는 형편에 엄마 호강도 못 시켜줬는데 제주도라도 모시고 오고 싶은 내 심정을 당신도 이해 좀 해줘. 그 말이 꼭 김 씨를 탓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김 씨가 돈을 못 벌어 장모님 호강도 못 시켜준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호강은 못 시켜줬어도 30년간 의식주를 책임졌습니다. 아니, 내 부모보다도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기가 빠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사이에 김 씨는 홀로 숙소를 나와 홀로 별을 봤습니다. 50 넘은 중년 남자가 남몰래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그런다고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늘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온 날이었죠. 11시가 다 되는 시간. 집에는 모든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녁밥도 못 먹고 일을 해서 출출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을 해야 해서 밥까지 차려 먹을 수는 없었고 고픈 배를 달래느라 찬장에 있던 컵라면을 끓였습니다. 두세 입 먹고 있자 장모님이 졸린 눈으로 나왔습니다. 오밤중에 무슨 라면을 먹어? 웬 냄새가 나가지고 잠에서 깼네. 참 자네도 그 시간까지 일해놓고 회사에서 밥도 못 얻어먹었어? 아무튼 쥐똥만한 회사라 그런가 월급도 쥐똥, 인심도 쥐똥 같네. 혀를 차며 화장실에 들렀다가 방에 들어가 버리는 장모님. 김 씨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처진 어깨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일어났습니다. 몇 입 먹지 않은 라면은 이미 식어 있었죠. 하루하루가 지쳤습니다. 또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 씨는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직하고 얼마 안 되어서 장모님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 정도였지만 점차 심해져 갔습니다. 80이 넘은 장모님은 치매에 걸린 이후 거동까지 더 불편해진 듯 했습니다. 아니, 점점 아이가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김서방, 내 놈이 내 지갑 훔쳐갔지? 지갑을 훔쳐가다니요. 박서방이 나한테 사준 지갑. 이 도둑놈이 훔쳐갔네. 아니에요. 장모님, 달려들려는 장모님을 제지하느라 애를 먹었는데
아내는 그 옆에서 자신의 엄마가 이렇게 변한 게 괴롭다고 훌쩍거렸습니다. 얼마 전에는 딸이 독립을 했습니다. 제 할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서 집에서 멀지도 않은 회사 근처로 방을 얻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을 돌봐야 할 아내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장모님을 좀 돌봐드려야지. 어딜 그렇게 다녀? 간병인 있잖아. 나도 숨 좀 쉬고 살자. 간병인이 완전히 공짜가 아니잖아. 지금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것도 그렇고 모르는 사람보다는 당신이 나을 거 아니야. 장모님 그렇게 불안해하시고 자꾸만 딸들 찾으시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어. 김 씨는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것도 기약 없이 멈춰진 상태였습니다. 간병인이 있다고 하지만 24시간 쓸 수도 없었기에 가족 중 누군가는 그 옆에 있어야 했습니다. 겨울에 잠옷 차림으로 혼자 나가서 길을 잃어버릴 뻔한 뒤로는 꼭 그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내가 아니라 김 씨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 덩치에 엄마 부축을 어떻게 해? 당신이 나보다 나을 거 아니야? 장모님이 아내보다 풍채가 있다 보디 힘에 부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장모님을 돌볼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씻기는 것이나 옷 갈아입히는 것도 할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밥이라도 잘 차려줄 수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일만 했지? 집에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아내는 그런 김 씨를 타박했습니다. 아내도 아무래도 치매에 걸린 친정엄마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김 씨도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내가 뭐라고 한들 이제는 한계였습니다. 더 이상을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장모님,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 뭐라고? 요양원? 아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모님도 그게 편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이제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요양원이라니? 우리 엄마를 버리자는 말이야? 버리다니. 그러면 정신이 온전치 못하신데 우리가 언제까지 돌볼 수 있겠어? 하는 데까지 해봐야 할 거 아니야? 여기가 하는 데까지 해본 거야. 아내는 배신감이 느껴지는 표정으로 김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처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말에 처형 부부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둘, 아니 애까지 셋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요양원에 보내자고 할 수가 있어? 참 허탈했습니다. 모두의 기억이 다른 것인지 김 씨는 자신이 평생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졸지에 평생 뒷바라지 해준 장모를 버리는 천하의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모시고 가세요. 요양원이 그렇게 안타까우면 이제 처형이 좀 모시고 사세요. 그러자 금세 얼굴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금전적으로 힘들면 우리가 좀 도와준다고. 그 말하려고 왔는데 한 달에 생활비 50만 원씩 주면 되나? 한 달에 50만 원의 치매 노인을 돌보라는 건 가혹한 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해결될 것 같았으면 오히려 김 씨가 50만 원씩 누구에게든 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거절하자 또다시 윽박을 지르는 처형 부부. 제가 30년 넘게 모셨어요. 생활비, 병원비, 그리고 빚진 것까지 제가 모든 걸 책임졌어요. 그동안 처형이나 형님은 뭐 하셨어요? 여보, 왜 이래? 당신도 그래. 말로는 요양원에 모시면 안 된다고 하지만 당신도 힘들어서 나라 간병하는 분한테 떠맡기고 있잖아.
내가 떠맡기긴 무슨. 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남들처럼 명품백 한 번 사줘 봤어? 해외여행을 시켜줘 봤어? 근데 왜 당신 혼자 희생하는 것처럼 말해? 우리 엄마 우리 집 들어와서 평생 애 봐주고 살림해주고 고생만 시켰잖아. 마음껏 여행도 못 가보고. 하지만 그건 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한 달에 자신의 몫으로 받는 돈이 퇴직할 때까지 평생 30만 원을 넘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 해보고 달리 취미도 갖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평생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해준 게 뭐가 있느냐는 말은 참 뼈아픈 말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엄마 생활비는 우리가 조금 도와줄 테니까. 어지간하면 요양원은 보내지 말자고. 우리도 모시고 가면 좋겠지만 손주도 봐주고 그러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래. 처형 부부는 끝까지 직접 모시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 와중에 장모님은 큰 사위를 따라가겠다고 했죠. 그리고 김 씨와 아내는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내가 큰딸한테 갔으면 이 모양 이 꼴로 안 사는 건데 그때 거기로 갔어야 했어. 아니, 좀 더 부자한테 시집 보냈어야 했어.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정신이 든 것인지 아니면 더 놓은 것인지 장모님이 흐느끼며 하소연했습니다. 착한 것만 믿고 결혼시켰는데 착한 게 밥 먹여주나? 아니면 착한 게 집을 사주나?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야.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도 장모님도 김 씨를 원망하는 걸 보니 잘못 살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 그게 장모님의 진심인 듯 했습니다. 그 안에 김 씨에 대한 미안함이나 고마움은 한 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 좀 나갔다 올게. 금방 와야 해. 나도 외출해야 되니까. 아내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씨는 대답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퇴직을 해서 집에 있는데도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무거운 짐이 김 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이제 그 짐을 내려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 씨가 집으로 돌아와서 외출 준비를 하는 아내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 옷을 갈아입고 있던 아내가 놀란 눈을 하고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혼? 그래. 당신은 당신 뜻대로 장모님 모시고 살아. 나는 이제 따로 나가서 살게. 뭐? 정말 당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치매 걸렸다고 이렇게 이혼을 하자 그래? 자식 도리하기 싫어서? 나는 장모님 자식이 아닌데도 평생 자식돌이하고 살았어. 이만하면 됐잖아. 여보, 당신이 그렇게 장모님 안쓰럽게 생각하니까. 나도 억지로 요양원 보내고 싶지 않아. 나도 마음 안 좋고. 그러니까 이게 최선이야. 여보. 다시 생각해봐.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 우리 나이가 몇인데 이혼이야.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몇이야. 벌써 이렇게 됐네. 김 씨는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기적이야. 어떻게 엄마가 저런 상황에 우리를 버려? 그래. 욕하고 싶으면 해.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으니까. 할 만큼 했어. 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 좀 찾아서 살아보자. 그러면 나는? 당신도 원하는 대로 살아. 당신이 장모님 모시고 살고 싶어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장모님 늘 처형한테 가고 싶어 했잖아. 처형이랑 잘 얘기해 보던가. 여보, 이러지 말자. 애가 결혼도 안 했는데 우리가 이혼하면 어떡해? 나중엔 아내가 김 씨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마음은 뜨겁게 타다 못해 이제는 하얀 재가 되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아내가 후 불어 날아가 버렸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동안 호강 못 시켜줘서 미안했다. 근데 나도 단칸방에서 혼자 살더라도 내 집에서 마음 편히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이만 갈라서자. 김 씨의 진심 어린 말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재산 분할까지 하면 앞으로 잘 살아갈지는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건강한 몸뚱이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뭐든 하면 입 하나에 거미줄 칠까 싶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을 모시던가 요양원에 보내던가 하겠지만 경제력 있는 자매가 있으니 어떻게든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 나이 먹고 남자 혼자 살 수 있는 줄 알아? 금방 후회하게 될 거야. 그때 가서는 나도 당신 안 받아줘. 힘들 때 우리 버린 거 아니죠? 아내는 끝까지 김 씨를 원망했습니다. 당신은 부디 잘 살아. 그렇게 그해 김 씨는 아내와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김 씨는 작은 아파트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방 한 칸이 있는 1인 가정을 위한 아파트였습니다. 30몇 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만의 공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얼마 안 돼서 곧장 새로운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계약직이고 전에 하던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박봉이었고 말이죠. 하지만 이 나이에 최저시급이라도 받고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혼자 살면 밥 3끼만 먹으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모아서 80 넘어서는 좀 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김 씨는 퇴근 후 러닝셔츠를 입고 맥주를 한 캔 땄습니다. 안주는 컵라면이었습니다. 챙겨줄 사람도 없지만 다시 말해 눈치 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생전 보지 못했던 드라마도 틀어서 보았죠. 처음에는 적막함이 어색했지만 금방 적응이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한편 아내의 소식은 딸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지난주에 요양원 들어가셨어요. 안 가겠다고 그러시는 거 이모가 끌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뭐라고 그래? 엄마가 먼저 보내야겠다고 이모한테 전화한 거래요. 도저히 못 돌보겠다고. 어쩌면 김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치매 앞에는 효자가 없다는 걸 몸소 깨달았으니 말이죠. 엄마는 3일 전에 마트에 출근했는데 오늘 전화해보니까 출근 안 했대요. 못하겠다고 그만뒀어요. 아이고, 근데 아빠는 신경 쓰지 말고 아빠 인생 사세요. 엄마도 어떻게든 살겠지. 나도 있고. 아빠 너무 고생했잖아요. 딸의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숨가쁘고 고된 인생의 끝에서 누군가가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이가 드니 자꾸만 눈물이 나는 것 같아 얼른 닦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장모님의 부고 소식을 듣고 김 씨는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 김 씨가 가장 많이 운 듯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미안했어. 그제서야 아내는 김 씨에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마음 잘 추스르고 잘 지내. 김 씨는 장례가 끝나고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런 김 씨를 아내는 붙잡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뒤돌아서는 김 씨를 보더니 슬그머니 손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60대가 되었지만 이제 인생의 진짜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에게는 서운한 것도 많고 지금도 가슴에 박혀 빠지지 않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불행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을 빠져나오는 김 씨의 발걸음은 눈물에 젖었지만 가벼웠죠.